안녕하세요. 수지미래 산부인과 원장 이용호입니다. 모든 여성에게 임신은 매우 낯설고 어려운 과정에 해당합니다. 엄마가 된다는 설레임, 행복감도 있지만 다양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태아를 위한 태교를 수행해야 하는 등 처음 시작하는 출산 준비는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평균 혼인 연령이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고령 임신, 난임,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모든 산모들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임신 전 과정에 걸쳐서 신체적인 변화와 증상,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 4주에서 6주 사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산모분들은 초음파 확인을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집에서 소변 검사로 임신 테스트를 시행하시는데 테스트 검사 기구의 민감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4주 이전부터는 양성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소변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병원에 방문하시겠죠? 그러면 병원에서 이제 초음파를 실시하게 됩니다. 임신 4주 때에는 초음파에서 임신낭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임신이 확인이 되면서 5주에는 임신낭이 더 커지고 남황낭이 보입니다. 6주에는 태아 심박동이 확인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화가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임신이 진행 중인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임신낭이 작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유산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낭이 보여야 할 시기에 보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궁의 임신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6주 차에는 임신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임신 초기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약물 복용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우선 임신 초기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임신 초기 검사의 목적은 첫째, 산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둘째, 태아의 안전한 임신 유지 및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검사의 종류에는 빈혈 검사, 간염 검사, 성병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풍진 검사, 톡소플라즈마 검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풍진은 3일 홍역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발진, 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임신 중에 만약에 산모가 감염이 된다면 태아에게 기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형의 종류는 백내장, 심장질환, 청력장애, 소뇌증, 발달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얼굴과 상체, 심장질환까지 포함해서 상체 부분에서 아주 큰 기형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풍진은 12주 이전에 산모가 감염이 되어서 태아에게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약 태아에서 80% 이상에서 기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3주에서 16주 사이에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 태아의 약 20% 정도에서 기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6주 이후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톡소플라즈마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인데 개나 고양이의 침이나 배설물, 날고기, 오염된 물 등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쉬우며 그로 인해서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유산이 되거나 뇌에 물이 차는 수두증, 안구염증, 뇌 발달 장애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약물 복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초기에 임산부들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임신 초기 약물 복용이 될 텐데요. 임신 초기에 임신인 줄 모르고 감기약이나 다이어트 약 등을 복용하신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약을 복용한 시기, 주수가 언제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복용한 약이
FDA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꼭 확인하여서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합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셨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임신 전부터 앓고 있던 질환 때문에 복용하던 약물, 예를 들면은 면역 억제제라든지 호르몬 제제, 당뇨약, 고혈압약 등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을 하고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술과 담배는 FDA에서 기형을 유발시키는 약물로 지정되어 태아에게는 절대적으로 위험합니다. 또한 임신 초기 검사상 이상이 발견된 경우 치료약을 복용해야겠죠. 어떤 경우가 있냐? 감염이 확인되면 항생제를 투여한다거나 또는 갑상선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인 경우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모보다는 태아에게 꼭 필요한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들 약품은 반드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엽산입니다. 엽산은 기형아 예방, 특히 신경관 결손증의 예방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신경관 결손증은 신경을 싸고 있는 관, 즉 두개골이나 척추에 결손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유럽 등지에서는 약 1%의 비율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발생률이 0.1%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신경관 결손증의 예방 목적으로 엽산을 보통은 400 마이크로그램을 복용하지만 이전에 기형아를 임신했던 경우 또는 기형아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400 마이크로그램의 10배인 4mg을 권장합니다. 비타민 D, 오메가3, 철분 등도 복용해야 되는데 철분의 경우는 30mg을 권장합니다. 철분 대제의 흡수율은 대략 10에서 20% 정도입니다.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흡수되지 않은 그 철분 제제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비나 설사,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음식은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데 철분이 많은 음식으로는 계란 노른자나 시금치, 콩, 붉은 육류 등이 있습니다. 이상을 요약하면은 첫째, 임신인 줄 모르고 복용한 약물 또는 질환 때문에 복용해야 될 약물은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16주 이전에는 엽산, 비타민 D, 오메가3 이렇게 복용하셔야 되고 16주 이후부터는 철분, 비타민 D, 오메가3를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주차로 들어가 볼까요? 8주차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입덧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유산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수정이 되었다. 수정된 이후에 수정란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은 임신 주 3주 이내 임신이 종결되는 경우를 무착상이라고 그러는데 착상이 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착상되지 않고 임신이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의 비율은 약 한 12%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임신 3, 4주 사이에 임신이 종결되는 경우, 이거는 착상은 되었지만 초음파에서 임신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변 테스트는 양성이 나왔는데 초음파를 봤더니 아기집이 안 보이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조기 임신 소실이라고 그러는데 약 12%의 비율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임신 4주부터, 즉 초음파로 임신란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쭉 진행이 되다가 20주까지 요 사이에서 임신이 종결되는 경우를 우리가 유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산의 비율은 약 7.6%에서 7.7%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생한 후 한 달 이내까지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를 주산기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의 비율은 0.7%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신이 중간에 종결이 되거나 사망이 되는 경우를 다 빼고 나면은 수정란이 결국 건강한 신생아로 성장할 수 있는 확률 68%입니다. 자,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은 초음파로
임신낭이 확인되기 전에, 즉 4주 전에 수정란이 소실되는 경우가 수정란의 약 24%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초음파로 확인된 이후부터, 즉 4주 이후부터 20주 이내에 유산되는 비율은 7.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을 확인하고 나서 유산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를 실제로는 한 약 7.6% 정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주 이후에 유산되는 비율은 0.7% 정도로 극히 적은 비율입니다. 즉 수정된 수정란이 건강한 신생아로 성장할 확률이 68% 정도인데 생각보다 높지 않죠. 여러분이 분만하게 될 건강한 신생아는 그만큼 뛰어난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임신이 초음파로 확인된 후부터 20주 이내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이전에 유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유산 중에서 시기별로 따져봤을 때 8주 전에 유산이 되는 경우의 비율이 80에서 90% 정도로 된다고 알려져 있고 8주에서 20주까지의 유산 비율은 10 내지 20% 정도로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산은 8주 전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주까지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태아의 건강이 확인되었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안심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유산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죠. 산모 측 원인, 그리고 태아 측 원인입니다. 산모 측 원인으로는 당뇨나 갑상선 질환, 비만 같은 내분비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자가면역 질환, 예를 들어서 루푸스나 류마티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약물이나 감염 또는 해부학적 질환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궁근종, 자궁기형, 자궁경부 무력증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이 산모 측 원인에 속하고요. 태아 측 원인은 대부분이 태아의 기형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아 기형은 염색체 기형이라든지 신장 기형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태아 측 원인이 산모 측 원인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아 측 원인이 적어도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이 될 경우에 대부분의 산모들은 자신의 탓으로 자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태아 측 원인이 크기 때문에, 즉 산모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산을 설명드렸는데 유산이 되는 경우하고 절박 유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박 유산하고 같은 의미일까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절박 유산은 실제로 유산이 된 경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출혈이나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가 절박 유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전체 산모 중에서 약 4분의 1이 출혈, 복통 같은 증상을 보이는 절박 유산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절박 유산을 경험하는 산모 중에서 실제로 유산이 이어지는 경우는 약 4분의 1 정도밖에 또 안 됩니다. 이를 이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수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명의 산모가 있는데 이 중에 절박 유산을 경험하는 산모는 이 중에 4분의 1인 25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 이제 복통이나 출혈 등을 경험하시는 산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25명 중에서 실제 유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여기에 4분의 1 정도인 한 6명 정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피가 비친다고 또는 배가 아프다고 모두 유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유산의 경우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유산의 과정도 잘 통과하신 건강한 임산부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입덧은 또 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입덧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덧의 시기는 5 내지 6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4주부터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12주 이후부터 완화되기 시작하여서 16주 이전에는 대부분이 종료가 됩니다. 물론 입덧 증상이 전혀 없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입덧의 증상은 구역, 구토, 체중 감소, 탈수, 간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입덧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입덧이 힘든데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입덧 치료의 기본 원칙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탈수 방지. 둘째, 심리적 안정. 셋째,
약물 치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은 조금씩 자주 드셔야 합니다. 속이 비면은 메스꺼움이나 구역질이 생기고 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구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부드러운 음식으로 많이 씹어서 삼켜야 위에 부담이 덜하고 섭취 후에는 1시간 이내에는 절대 눕지 않으셔야지 입덧 증상이 심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식보다는 사실 수분 섭취가 훨씬 중요합니다. 적정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탈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에서 정맥 주사로 수액 공급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식은 뜨거울수록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갑게 드시는 게 섭취하기에 훨씬 수월하시고, 물을 드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냄새가 나서 못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얼음을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고, 입덧약, 시중에 입덧약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으로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덧의 기간이 16주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덧 증상이 오래 유지가 된다면 입덧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위장 장애를 의심해 봐야 하며, 심한 경우 약물 치료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신 12주에서 16주 차에 나타나는 신체 변화와 기형아 검사들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형아 검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산부가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태아의 기형일 겁니다. 태아의 기형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독, 풍진, 톡소플라스마 같은 감염 때문에, 태아 감염 때문에 생기는 기형, 세 번째로는 엄마의 질환, 즉 당뇨나 알코올 남용, 그리고 간질 같은 질환 때문에 태아의 기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약물이나 방사선 때문에 생기는 기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원인 이상의 기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약 70%를 차지하는 원인 이상의 기형입니다. 이러한 기형은 심장기형이나 얼굴 기형, 콩팥 기형, 척추 기형, 손발가락 기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형들은 대부분 심하지 않은 기형이 많고, 또는 기형이 있다고 해도 수술적 치료로 교정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정이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기형은 뭐냐? 유전자 염색체 기형입니다. 이것이 전체 기형의 약 10에서 25%를 차지합니다. 다운 증후군 같은 질환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산모의 질환이나 태아 감염, 약물, 방사선으로 인한 기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입니다. 감염이나 약물은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방사선 같은 경우는 8주에서 15주가 가장 위험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대부분이 임신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태아 기형의 그러면 발견은 어떻게 할까요? 유전자 염색체 기형 같은 치명적이고 교정이 불가능한 기형은 혈액검사나 양수검사 등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기형아 검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인 미상의 기형은 정밀 초음파 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전자 염색체 기형을 발견하기 위한 기형아 검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더블 테스트, 쿼드 테스트, 이거는 예전에 주로 하던 것인데 12주, 16주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하는 거는 통합 테스트, 그리고 니프티 검사, 양수 검사, 육모막 검사 등이 있습니다. 더블 테스트하고 쿼드 테스트는 예전에 하던 검사입니다. 더블 테스트는 12주 전후에, 그리고 쿼드 테스트는 16주 전후에 시행하는데, 결과를 12주에 검사하고 결과 받고 16주에 하고 결과를 따로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즉 12주 결과에서는 정상으로 나왔는데 16주에서는 이상이 나오고, 반대로 12주는 이상이 나왔는데 12주에서는 정상이 나올 때
그럴 때 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검사 결과를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양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양수 검사로 확진해야 하는 빈도도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보편적으로 하는 기형 검사가 통합 테스트라고 해서 더블 테스트와 쿼드 테스트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검사는 12주, 16주에 따로따로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한꺼번에 산출하여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가지고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에 발견율을 약 90% 이상까지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니프티 검사의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리면은 산모의 혈액에는 태아의 DNA 조각이 많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떠다니는 태아의 DNA 조각을 모아서 각각의 염색체 양을 측정하여서 염색체 양이 많거나 또는 적은 경우 염색체가 하나 더 있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건데 이런 판단으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발견율이 약 97%에서 98% 정도로 아주 높은 검사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혈액검사로서 통합 테스트와 니프티 검사를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검사 모두 선별검사라는 것입니다. 확진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는 무엇이 다르냐? 자, 대장암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의 선별검사는 분별 자멸 검사입니다. 즉 대변에서 혈액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인데 대장암의 확진검사는 조직검사입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조직검사죠. 자, 선별검사인 분별 자멸 반응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즉 피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모두 대장암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선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통해서 확진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형검사에서도 혈액검사인 통합테스트 또는 니프티 검사 같은 선별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모두 염색체 기형이라고 우리가 확진하지는 않습니다. 즉 통합테스트와 니프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 이번에는 양수검사나 육모막 검사를 통해서 태아 염색체 이상을 확진하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12주의 초음파 검사로 확인하는 태아 목 투명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테스트 중에서 12주 전후에 혈액검사와 함께 목 투명대를 측정하는데 투명대의 두께가 3mm 이내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3mm를 넘는 경우 염색체 이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성은 약 70에서 75% 정도입니다. 3mm가 넘는 경우 염색체 기형 가능성이 3배, 4mm를 넘는 경우는 18배, 5mm를 넘는 경우는 28배, 6mm를 넘는 경우는 36배의 염색체 기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염색체 이상 이외에도 태아의 심장 질환이나 태아의 빈혈이 있는 경우에도 두꺼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체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주 이후 신체 변화를 살펴보면 복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궁이 점점 커져서 복부가 커짐을 느끼게 됩니다. 20주견이 되면 자궁의 위치는 배꼽까지 커집니다. 16주가 넘어서게 되면 배가 불러오는 것을 산모 본인도 느끼시게 되지만 주변인들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20주면은 임신의 반이 지나간 것이네요. 앞으로의 변화는 어떨지 궁금하시죠? 자, 20주부터는 이제 안정기에 들어서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산부들은 이제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고 태교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체중 증가가 본격적으로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태동은 초산모인 경우는 20주 전후에 느끼게 됩니다. 경산모는 이보다 조금 빠르게 19주 전후에 느끼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태동이 있기 전에는 태아가 내가 임신을 했는데 태아가 건강한지 산모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태동을 산모가 직접 느끼기 때문에 태아의 안녕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산모분에 따라서 태동이 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태아가 활동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산모가 잘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아의 오감, 5가지 감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오감의 발달 시기를 살펴보면은 시각과 청각은 약 18주, 미각은 13주, 후각은 11주, 촉각은 10주부터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감각이 20주 이후부터는 다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주부터는 태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현상은 출생 후 일주일 이내에 신생아는 양수 냄새를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분유를 묻힌 꺼지와 양수를 묻힌 꺼지를 신생아의 코에 가져가면은 양수를 묻힌 꺼지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입맛을 다시게 됩니다. 그러나 분유를 묻힌 꺼지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경험한 양수의 냄새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로 한 살을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유태인뿐입니다. 이는 신생아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많은 것을 기억하고 성장한다는 것이고, 또한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이 시기부터 임산부의 체중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식이 조절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잦은 외식이나 배달 음식,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 등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삭 산모는 평균 체중 증가가 12.5kg입니다. 즉 임신 전에 비해서 12.5kg 정도 평균적으로 는다는 것인데, 이걸 각 분야별로 세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은 태아가 약 3.4kg, 태반은 약 650g, 양수 800g, 자궁은 970g, 그리고 유방이 400g, 산모의 혈액 증가가 1.4kg, 산모의 수분 증가 1.5kg, 산모의 지방 증가가 3.3kg,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태아측 원인, 즉 태아, 태반, 양수, 자궁, 이게 한 6kg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산모 측 원인, 유방이 커진다거나 혈액이나 수분이 증가하고 지방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한 약 6.6kg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른 산모하고 체중이 조금 나가는 산모, 이 체중 증가를 살펴보면은 마르신 분들이 오히려 체중이 더 많이 늡니다. 그런데 체중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적게 느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적인 주수별 체중 증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0주 이하까지는 보통 한 4kg 정도 느는 것이 적당하고요. 20주 이상에서 약 8kg 느는 것을 우리가 적당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주 이하에서 체중 증가는 3주에 약 1kg 정도 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주 이후부터는 2주에 1kg까지 느는 것을 적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체중 증가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여기와 관련된 질환으로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성 당뇨가 있기 때문입니다. 24주 차에는 임신성 당뇨 검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임신을 하시게 되면 휴먼 플라센타 락토젠이라고 하는 인슐린과 반대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태반에서 분비되어 산모의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은 태아 두뇌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모의 혈당이 약간 높게 유지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당뇨의 가족력이 있거나 체중이 너무 많이 증가한 경우 산모의 당뇨 발생 비율이 높아집니다. 임신성 당뇨의 검사 시기는 24주부터 28주 사이가 적당합니다. 임신성 당뇨의 합병증으로는 아기가 너무 많이 크는 경우, 거대하죠. 그리고 신생아의 저혈당 및 고혈당,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주산기 사망 등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행히 임신성 당뇨하고 태아 기형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인 경우 분만이 끝나면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임신성 당뇨가 없던 산모에 비해서 일생 중에 당뇨에 걸릴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30주가 되면 어떠한 것을 살펴보아야 할까요? 태반의 위치, 그리고 태아의 위치, 혈압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하며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우선 태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반 위치 중에서 전치 태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치 태반의 경우 태반이 산도의 앞에 위치하여서 태아가 산도 진입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분만 진행이 되질 않고, 또 이로 인해서 과다 출혈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태반은 점점 자궁 위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30주 초반에 전치 태반이라고 하여도 우리가 36주까지는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두 번째, 태아의 위치입니다. 태아의 위치는 정상위, 횡위, 여가 등이 있으며, 여가는 둔부 태입이라고 하며 태아의 엉덩이가 산모의 골반 쪽에 위치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정상위는 태아의 머리가 산모의 골반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여가의 분만이 왜 위험할까요? 분만이 태아 머리부터 진행이 된다면, 정상위에서 태아 머리부터 진행이 된다면 이후 태아의 복부나 엉덩이의 분만은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반대로 여가인 경우 태아의 엉덩이부터 분만이 진행이 되며 태아의 어깨나 머리 쪽에서 분만 진행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따라서 여가인 경우도 제왕절개 수술을 합니다. 여가를 교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복할 수 있는 운동인데, 바닥에 바짝 엎드린 후 엉덩이만 높게 치켜드는 고양이 자세가 있습니다. 이는 태아 엉덩이와 산모 골반 사이의 간격을 넓혀줘서 태아의 회전을 쉽게 하여서 다시 정상 위치로 돌아오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가 회전술이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산모의 복부를 손으로 조작하여 태아의 위치를 정상 위로 교정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태아의 위치는 대략 30주 이후부터 위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압 또한 30주 이후부터 상승 가능성이 커집니다. 임신성 고혈압은 과거에는 영양 섭취가 부족한 경우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영양 상태가 개선이 되고 감소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식습관의 서구화로 인한 체중 증가, 고령 산모의 증가, 고혈압의 가족력 등이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신성 고혈압의 증상은 두통, 구토, 시력 감퇴, 부종 등이 있는데,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 혈압이 높고 또 소변에서 단백뇨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면 임신성 고혈압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산모에게는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즉 뇌출혈이라든지 또는 신장기능 감소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심각한 정도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태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태아가 잘 성장하지 않는다거나 태반이 조기박리되는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조기 발견, 그리고 예방, 선제적인 치료를 한다면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의 식이요법은 나트륨이 적은 저염식과 고단백식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한테 권장하는 음식이죠. 단백질이 많은 음식으로는 계란 흰자, 두부, 콩, 닭가슴살, 살코기 등이 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도 분만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안정화되거나 또는 정상화가 되지만, 이후 영구적으로 고혈압으로 진행되는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주 이후부터 산모들이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주로 불면증,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산모의 신체적인 변화, 즉 체중 증가나 행동의 둔화, 복부 통증, 호흡곤란, 이런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심리적인 변화가 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태아에 대한 염려. 병원에서 아기가 모두 건강하다고 누차 얘기 듣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모가 아기가 직접 태어나서 산모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태아가 건강한지에 대한 그런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 변화가 올 수 있고, 또 양육 등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주변 분들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막달입니다. 37주와 41주 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들은 36주라는 긴 시간을 아이를 품어왔고 이제 건강하게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삭의 이 시기에 주의사항 정말 중요하겠죠? 만삭이 뭐냐? 신생아가 태어나서 자가호흡으로 자신의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37주부터 41주가 만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모분들의 질문 중에 언제쯤 분만할까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 37주 이전의 조사나 그리고 41주 이후의 과수화를 빼면은 37주에서 41주, 즉 4주 동안 골고루 분만이 이루어집니다. 매일 약 3% 정도의 확률로 분만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예정일에 정확히 분만할 확률도 마찬가지로 2~3% 정도입니다. 주변에 예정일에 정확히 분만하신 산모분이 흔치 않은 이유입니다. 이제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진통의 과정을 거쳐 분만을 하게 될 텐데요. 진통은 가진통과 진진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진통은 특징이 불규칙적입니다. 하지만 진진통은 규칙적입니다. 5분 간격으로 통증이 왔다 사라지는 그런 규칙성을 가지면서 1시간 이상 유지되면은 이 진통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한 가진통인 경우에 그 진통의 강도가 동일하거나 또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진짜 진통은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가진통 같은 경우에는 엎드리거나 배를 구부리거나 해서 통증이 완화되는 자세가 있을 수 있으나 진짜 진통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도 통증의 강도가 완화되지 않습니다. 가진통에서 통증의 위치를 살펴보면은 주로 복부의 아래쪽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진진통인 경우에는 복부 전반, 특히 상복부와 허리 통증이 더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진통 같은 경우에는 이슬이 없고 진진통은 이슬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분만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평균으로 따져서 초산모는 9시간 정도의 진통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경산모인 경우는 6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진통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태아의 머리와 산모의 골반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의 머리와 산모의 골반이 서로 서서히 적응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도분만을 하게 되면 수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유도분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합니다. 양수가 너무 적거나 또는 양수가 너무 많거나 태아가 너무 작거나 태아가 너무 크거나 임신성 당뇨가 있거나 임신성 고혈압이 있거나 또는 예정일이 초과된 경우, 이런 경우에 유도분만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도분만을 했을 때 제왕절개 수술의 가능성은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도분만을 해야 될 산모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유도분만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제왕절개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유도분만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연분만을 성공시키려고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분만하고 제왕절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제왕절개 수술은 기본적으로 자연분만을 하기 어려운 경우, 즉 전치태반이라든지 여가 등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외에 특이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일단 자연분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장단점이 서로 반대입니다. 자연분만은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지만 질이나 자궁, 방광, 직장이 처지고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왕절개는 반대로 질이나 자궁, 방광, 직장이 처지고 늘어나는 단점이 없지만 회복이 조금 느리고 그리고 수술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를 분만하고 둘째를 수술하는 경우, 반대로 첫째를 수술하고 둘째를 분만하는 경우 모두 분만과 제왕절개 수술의
단점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분만을 했으면 둘째도 분만을 하고 첫째를 수술했으면 둘째도 수술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길고 긴 40주의 시간을 지나 소중하고 귀한 아기와 잘 만나셨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임산부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몇 가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파마는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참 많이 하시는데요. 파마약은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변형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태아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흡수되는 양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파마를 하더라도 34주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미국 산부인과 학회의 권장사항입니다. 자, 둘째로 임신 중에 여행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비행기를 탑승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일단 비행기 안의 환경, 기내 환경은 기압이 낮고 건조합니다. 따라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수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진통, 즉 자궁 수축이 잦거나 자궁 경부가 짧거나 전치태반이 있는 경우 탑승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내에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자주 화장실에 가는 방법 등으로 걷는 것이 혈전 예방에 좋습니다. 임신 주수에 따른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보통 16주에서 32주 사이에는 탑승이 가능합니다. 셋째로,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숨도 가빠지게 되면서 운동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건지, 꼭 필요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중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 산모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태아의 지능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운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은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즉 걷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10분만 걸어도 힘들면은 중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시간을 걸어도 힘들지 않다 그러면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만 삼가하신다면 적정한 운동을 통해서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많은 임산부들이 겪는 과정 중에 하나가 변비입니다. 임신 중에 수분 섭취가 적고 장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변비가 자주 발생합니다. 먼저 변비약을 복용하시기 전에 유산균과 푸른 주스를 하루 3회까지 복용해 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비약 복용을 권해드립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신생아의 아토피 발병률도 낮춘다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임신 초기부터 40주차까지 주수별 몸의 변화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현재 수지미래 산부인과에서 많은 임산부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로서 40주라는 긴 시간을 태아를 위해 많은 것을 인내하시고 겪어내신 모든 산모님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또 다른 우주를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신체를 지배합니다. 이제 힘들지만 행복한 육아를 통해 더욱 행복하고 성장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